2026년 새해가 되자마자부터 국제 정세가 거세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또 마두로 체포 사건, 이게 우리 외교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미국의 개입이 정당했냐 이건데요. 미국은 마두로를 국가 원수가 아닌 범죄 조직의 수괴로 규정해서 체포를 했습니다. 만약 이게 정당한 개입이라면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들도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법에는 그 속인주의, 속지주의가 있죠. 속인주의는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법을 어겼을 때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 법을 어겨도 처벌받는 거고요. 속지주의는 우리나라 땅 안에서 이루어진 범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땅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하는 게 있는데, 그 아덴만 여명 작전을 보면 소말리아 해상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선원들에게 피해를 줘가지고 다 체포해 와가지고 지금 가둬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영화 수리남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드라마 수리남. 그 미국은 미국 본토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는, 특히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대처하는데, 영화 수리남도 범죄인 인도조약에 체결되지 않는 그러한 나라였지만 그 황정민 역할을 했던 전요한이라는 그러한 목사가 마약을 미국의 본토에 판매하니까 네. 미국 DCA에서 와서 바로 체포해 갔어요. 그런 느낌인데 아마 마두로도 그런 느낌이고, 만약에 북한 김정은이 미국 본토에 어떠한 해악을 가한다, 미국 그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가한다고 하면 충분히 미국이 결심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국제적인 질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다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아서는 우리가 이 타국의 주권, 영토에 대한 어떤 침범을 하기 위해서는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그런 물리적 충돌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는데, 이번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경우에도 선전포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이것을 전쟁이라고 칭하지 않아요. 특수작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국제적으로 마약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에 대해서 국제 심판에 넘기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죄목도 독재자 이런 게 아니라 네. 마약 등에 대한 그런 범죄를 가지고 지금 심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한 또 다양한 또 시도와 서로 간에 이런 악의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봤을 때는 이른바 공산국가와 그 인근에 있는 국가들은 지금 비판적인 논평을 내고 있고요. 주권 침탈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것이 또 적확한 또 그런 어떤 작전 수행이었다라고 생각하는 또 세계 시민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국제 정세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 어떤 국제법상 주권을 침탈한다라고 하는 비판을 감내할 수도 있겠지만, 그 결과로서 더 많은 그 국가의 국민들이 행복해지고 국제사회가 단결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김정은을 비롯한 독재 국가에도 충분히 이와 같은 레퍼런스가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북한에도 반드시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미국이 던지는 메시지가 너무 극명하기 때문에 자국에 피해를 주고 마약과 해킹 등을 통해서 어쨌든 피해를 줄 수 있는 북한마저도 그렇죠. 네. 그런 연장선에 있다라는 것을 백악관 SNS 통해서도 보여준 만큼 이 부분이 추후에 북한이 비핵화 협상하는 데도 있어서 어떻게 작용할지도 관건이 모여지는 그런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앞으로 국제 상황이 큰 파장이 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마두로 체포 작전도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치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불과 2-3시간 만에 미군의 피해 없이 끝이 났는데요. 과거 파나마 침공 같은 이 대규모 군사 작전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예전처럼 전면전을 벌이기보다 지도자 한 사람을 정확하게 노리는, 그러니까 이 정밀 수술형 참수 작전이 갖는 이 전략적 의미, 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마두로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15년 동안 사실상 독재 국가를 만들면서 뭐 입법, 뭐 사법부터 뭐 이제 언론까지 전부 다 장악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정선거 관련된 의혹들을 받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직격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그런 어떤 의구심이 있는 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선출이 됐었기 때문에 상당한 의구심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권을 하게 됐는데 그것들이 단 3시간 만에 심지어는 미국 측은 사상자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과로 종결이 됐지 않습니까? 굉장히 허망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미국의 이 통수권자에 대한 정밀 타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섬세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제사회가 확인하게 된 굉장히 놀라운 광경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국이 침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아마 놀란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그 작전이 단 몇 시간 만에 끝나서 백악관에서 입장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더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는 전쟁의 형태라고 하는 것도 또 국가를 제압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다각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 오남용을 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런 케이스들이 또 이제 어떤 기준점 없이 용인되기 시작하면 또 그것도 다른 나라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종합적인 그런 가치 판단을 요하는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국제사회의 반응도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서는요, 이번 사건을 주권 침해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포지션을 가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포지션 가져야 할까요? 네,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의 법리적 해석을 통해서 일방적인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거를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국가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대만과 우크라이나에 침략하는 그런 전쟁하는 부분들이 많이 정당화되고 명문화되기 시작하면 결코 일방적 무력 사용이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결코 올바른 방향이 될 수가 없다라고 우리나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는 가치 외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시점도 그에 맞물려서 굉장히 좀 안 좋은 타임이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어쨌든 중국에 쉐쉐를 해야 되고 미국에는 땡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실용적인 외교를 펼쳐야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중국에 가서 미국한테 오히려 땡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머리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이재명 정부는 이 현실적인 포지션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응원도 있어라. 하지 말고 비난도 하지 말고 네. 미국에 뭐라 말도 하지 말고 중국에 뭐라 말도 하지 마라. 왜냐면 지금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이 없습니다. 뭐 윤석열 정부 때는 한덕수 총리라도 있었죠.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 때 유엔 대사를 본인 뭐 사건 변호사했던 분을 앉혔다는 거 아니에요. 세계사적이나 국제사적인 뭐 어떠한 국제사법적으로 활동을 해온 분이 아니라 본인 내 사건을 했던 변호사를 유엔 대사로 앉혔기 때문에 지금 유엔 대사한테 한국의 입장은 뭐야? 왜냐면 지금 미국 대사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유엔 대사한테 한국의 입장은 뭐야 했을 때 차라리 우리나라의 유엔 대사는 도망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입장 발표 이상하게 했다가 야, 한국이 이런 지정학적인 중대한 나라인데 한국이 이러한 말을 했다. 더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가서도 가만히 있고 그 유엔 대사도 가만히 있고 그냥 이재명 정부는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네. 국가정상회의에서 더 말을 안 거시겠는데요. 네. 이제 가만히 있어라. 네.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제 네. 철저한 교민 안전 대책만 수립하라고 이제 지시했을 네. 뿐 아무런 입장 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겁니까? 원론적으로 하는 네. 게 맞죠. 왜 그러냐면 뭐 뒤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또 위중한 시기에 참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또 방중을 했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더군다나 방중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것을 지지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베네수엘라가 또 친중 노선을 밟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미국 측에서는 굉장히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친중 노선에 대해서 미 관계자들이 조야의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표는 내지 않지만 좀 여러 가지 공통점이 지금 이 마두로라고 하는 베네수엘라의 독재 정권과 겹치는 부분들이 이번 정권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불법 대북 송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법에 대한 위반이라고 하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또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수록 말을 아껴야겠죠. 사실 지금 베네수엘라 부통령도 처음에는 항전 의사를 표명을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너도 마두로 당할 수 있다. 한마디를 하니까 바로 항전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심으로는 많은 긴장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저 처음에 합성인 줄 알았어요. 백악관에서 이 공개한 사진에 우리나라 김해공항을 배경으로 FAFO라고 하는 또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다양한 함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지점인 것이고 우리나라 정권 역시 결과적으로 국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둘째치고 국익을 위해서 조금 말을 아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네, 말을 아껴라, 말을 아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북한 반응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은 이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베네수엘라 사건이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에 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이것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미사일 발사한 거 보면 정말 비명 섞인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체제 결속을 위해서 했던 조치라고 생각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머리 셈법이 복잡할 겁니다. 이게 추후에 미국이 들이닥쳐서 비핵화 협상을 하기 시작했을 때 사실상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침실에 있다가도 잡혀갈 수 있다라는 것이 자기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결코 여기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불안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재자가 불안해서 잠 못 자게 해야 반대편에 계신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도 발 뻗고 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압도적인 그런 힘과 해결 의지만이 평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9.12 테러가 났을 때 북한에서는 우린 아니다! 라고 북한이 제일 먼저 발표했어요. 지금 뭔가 공식적인 발표는 안 하고 뭐 늘상 있었던 그러한 미사일 훈련을 하는 것 같은데 그 9.12 테러 이후에 오사마 빈 라덴을 잡았고 그리고 IS도 잡았고 이라크 가서 사담 후세인도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튀니지 혁명 기점으로 아랍의 봄이라고 옵니다. 이집트 혁명도 있었고 그리고 이라크 반정부 시위, 또 요르단 시위도 있었고 수단 쿠데타도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러한 모든 게 결국 알고 보면 하나의 관점인데 전 세계가 시장 경제 자유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시장 경제 자유주의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물론 냉전 체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그 마르크스 사상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시장 경제 자유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아랍도 들어온 건데 지금 거기서 불붙은 게 베네수엘라와 쿠바입니다. 베네수엘라 쿠바 정책이 시장 경제 자유주의를 반대로 가기 때문에 정말 그 나라 국민들이 몇백만 명이 탈출하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다 정리되면 어디가 남았겠어요? 북한밖에 안 남았어요. 예, 그래서 북한도 똑같이 이재명 정부와 똑같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예, 미국이 보여준 건 하나예요. 우리는 마음 먹으면 잡아올 수 있어. 예,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한 달 전쯤에 방송에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날 잡아가려면 잡아가 봐라 해가지고 우린 잡아갈 수 있어. 우리는 장기 체스, 우리는 쫄병 포차 다 떼고 왕부터 잡아갈 수가 있어 하는 게 미국이 보여준 전략적 의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라. 아마 제가 보기엔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룰이 있잖아요. 우리가 백병전도 하고 공중전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장기말들이 앞에서 막아주고 나서 그 뒤에 버티고 앉아있는 것이 우리 킹과 퀸인 것이고 거기까지 탈환이 되어야만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전통적인 형태의 전쟁이었는데 미국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비대칭 전력조차도 결과적으로 결정권자, 통수권자의 승인이 있어야만 사용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대칭 전력까지 갈 것도 없이 그런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 통수권자를 이 즉결 처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북한이 사실상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좀 유무형의 수단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와 같은 의사결정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당장 떠오르는 수단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많은 독재 국가들에게 좀 경각심을 울릴 수 있는 사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김정은이 이로 인해서 핵무기에 더 집착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는데 한반도 긴장을 더 고조시킬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전혀 대응이
불가능하죠. 핵무기가 있다라고 해서 이와 같은 이 스파성으로 이 통수권자에 대한 그 즉결 처분을 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가 없거든요. 핵무기라고 하는 핵무기가 것도 있어도 이거 막을 수 없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전쟁을 인지하고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환경에서 너 죽고 나 죽자 전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핵무기 개발의 의미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것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상적인 전쟁에서 통용될 수가 있는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자구책을 마련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효적인 방식인지는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20년 전에 네. 한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에 들어갈 때 이라크도 그때 군사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 뭐 6인이 7인이 하는 군사력이었어요. 전 세계 1위 군사력과 미국과 전 세계 10위권 안에 있는 이라크가 붙는다. 많은 전 세계에서 이제 미국이 선전포고를 했고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었고, 야 이제 빠바방 하는구나. 근데 생각보다 빠바방 안 했어요. 왜냐하면 EMP라고 그거를 팍 터뜨리니까 이라크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와 무기가 다 무용지물이 맞아요. 됐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가서 그냥 후세인 인형 뽑기처럼 잡아온 거예요. 띠띠띠띠띠띠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지금 까불 게 아니라는 거죠. 그 EMP를 터뜨리는 전쟁 이후에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무기가 개발이 됐을 거예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까불 게 아니라 북한이 지금 선택할 길은 시장 경제 자유주의의 한 축으로 좀 한 발자국 가까이 가는 게 더 좋다. 뭐 시장을 개방하던가 혹은 아니면 관광지를 늘려가지고 서구 뭐 서양인들한테 관광을 더 늘리겠다라고 하던가 혹은 미국에 지금 억류되어 있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혹은 뭐 일본인들이나 또 뭐 미국인도 억류돼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 억류된 사람들 좀 풀어주던가 이렇게 오히려 숙여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저도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북한으로 하여금 한반도 긴장을 더 강화시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정말 역설적으로 강력한 응징력이 정말 평화를 지킨다라는 생각하에 미국도 작전명을 Absolute Resolve라고 했잖아요. 확고한 결의라는 뜻인데 중의적인 표현으로 보면 절대적인 그런 해결을 하겠다고 자기가 생각한 거 보면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정치셈법으로 되게 복잡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내 정치권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미국을 지지하는 반면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요 제국주의적 침공이다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노총에서 이 마두로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죠 니콜라스 상영회를 가진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국제적인 가치 판단이 필요한 사건들은 공리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뭐 누군가는 어떤 가치 침해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어떤 그게 바로 명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독재 국가로부터 이렇게 좀 해방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해방감과 네. 또 이제 다른 나라 국가의 시민들이 봤을 때도 이제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국가들의 이런 문제점들이 외부적으로 표출이 되면서 해결의 단초가 좀 생긴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후자의 가치가 훨씬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국가가 사실 원유량이 전 세계 가장 많은 나라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난한 나라, 포퓰리즘의 국가로 전락하게 된 것은 이 국가의 수장들이 이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을 펼치고 이 국가 산업 기반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포퓰리즘으로 집권하는 데만 계속 집중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이야기하는 이 배급 사회가 실제 현실화가 된 것이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이 주택도 직접 배급을 받거든요.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거주권만 보장을 하는 그런 형태로 제공을 하는 등의 그런 국가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네. 있고 이 독재 정권의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사실 이 나치 정권도 민주주의적으로 탄생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투표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고 이 사회를 통치하기 위한 최선의 시스템이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베네수엘라의 사례로 드러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치유하고 정화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명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측에 좀 손을 들어주는 편이고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복합적인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의 강경 대응을 대놓고 지지할 수 있습니다. SNS에 막 대놓고 막 따봉할 수 있어요. 네. 진보 진영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면 미국에서 비자 발급을 할 때 SNS 글을 다 검열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뭐 당 차원이나 뭐 민노총 당 차원에서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공천 1억 헌금 대가로 굉장히 유명한 김경 서울시의원 있잖아요. 네. 미국으로 출국했어요 지금. 오. 미국 가 있어요. 왜냐면 자녀 만나러 갔대요. 음흠. 지금 진보 진영에 있는 우리 반미 투쟁을 하는 사람들도 자녀들을 상당수를 미국에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왔다 갔다 거려야 되기 때문에 대놓고 SNS에 그 트럼프나 혹은 미국에 대해서 비판을 못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독재자라고 많이 비판을 많이 하는데 기업의 어떠한 오너 일가가 기업 경영을 독재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복지를 빵빵하게 하고 임금을 많이 주면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한 비판이 덜합니다. 또 국가 경영도 똑같은 거예요. 국가 경영을 독재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 배부르게 하고 경제 부흥하고 산업 발전시키면 거기에 대해서 비난 비판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네. 마두로는 그 독재를 하면서 그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국민들의 한 800만 명 정도가 10년에 걸쳐서 탈출을 하게 하던가 굉장한 인플레이션으로 연금을 받아도 빵 하나 못 사 먹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독재자라고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게 그 독재자도 똑같습니다. 독재를 하더라도 시장 경제 자유주의로 흘러가면 그러면서 경제를 부흥시키면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마두로 그 베네수엘라 돈을 엄청 풀면서 인플레이션 올리고 대법 관수 늘리고 지금 누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알고 있다라는 네. 또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국민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도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민주노총에서 이렇게 영화를 틀면서 독재자를 찬양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민주노총으로 하여금 더더욱 그런 면모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게끔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와 뭐 생활을 이렇게 뭐 주장하면서까지도 살아왔지만 결국 베네수엘라가 그런 부분들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을 굶겨 죽이고 경제가 폭망하고 했던 네.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조금만 내다 보일 수 있었다면 이런 영화들은 상영하지 않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저희가 조금 다른 예로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뭐 저희는 국가라고 취급을 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뭐 반국가 단체 내지는 괴뢰 정부 정도로 우리 헌법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가 정말 참혹할 정도입니다. 이재명 정권에서는 발행을 못하게 지금 막아놨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한 비판의 지점인데 그 텍스트로 읽어도 그런 참혹한 인권 유린 실태가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아우지 탐광 등에서 하다못해 임산부에 대해서도 강제 낙태를 시키는 등의 그런 유린 행태가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북한입니다. 그런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이런 비슷한 방식의 개입을 통해서 이 북한 인민들을 해방시켜준다라고 하면 그걸 비판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인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서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측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안보 비용을 초래하고 있고요. 이 인근의 모든 국가들이 지금 이런 불안 때문에 이 안보적인 비용을 증식하는 등의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한반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일거에 해소된다라고 하는 그 효용 측면, 이 측면이 훨씬 크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 강대기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대칭 전력을 넘어서서 지금 대응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조금 더 자유민주주의 노선으로 조금씩 이양을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이런 독재국가에 있는 수장들 3대 세세 독재 정권이 가야 할 방향이자 유일한 탈출구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지금 이어지고 있을 텐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말도 안 할지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내일 새벽에 미국으로 압송된 마두로의 미국 법정 출석이 예정돼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